안녕하세요. 네. 자, 중개사법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과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아침에 하고 노시면 지난주에 봤던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이제 보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나는 1일부터 새로 시작할 거야 이런 사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날 잡는 거 좋아하죠. 월요일부터 새로 해야지, 뭐, 일요일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그냥 오늘부터 하세요. 마음 먹은 김에. 예. 1일부터 하면 지금까지 지금 한 20일 남았는데, 20일이 아깝잖아요. 일주 왔는데. 그럼 처음부터 1월에 오지, 뭐. 그죠? 예. 자, 중개사법 지난번에 배운 내용 들어보세요. 법률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테마가 있댔죠.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이제 찾아옵니다. 고객들이. 그럼 중개사무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중개 의뢰 받죠. 의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요 표현도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돼 있는데 그 의뢰는 중개계약을 전제로 한다라고 시험 지문에도 꽤 나와요. 이제 요 중개계약은 사실 매도 의뢰나 매수 의뢰나 똑같습니다. 그걸 전부 다 이제 중개계약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수 의뢰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의뢰 받고 난 뒤에 매수인 찾아온다 했죠. 뭘 하셔야 돼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그럼 확인 설명 의무는 누구한테만?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한테만. 이렇게 이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집에 찾아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둘이서 만약에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합의가 됐죠? 그럼 합의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중개가 완성됐다죠? 그럼 중개 완성되면 개공은 확인설명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확인설명서랑 거래계약서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습니다. 또 보관연수가 확인설명서는 3년 보관하는데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작성하고 여기 서명날인하고 교부하고 그죠? 중개사무소에 보관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배운 내용들이 이 내용이었어요. 중개사무소에 고객이 이제 찾아오면서 법적인 의무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래계약서 확인 작성해서 교부했어.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이행이 안 되고 등기가 안 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럼 고객들이 손해가 났잖아요. 그럼 개공한테는 뭐 하시냐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보증 설정을 합니다. 뭐죠? 보증 설정은 이제 우리가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가입하죠. 또 개인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그죠? 금액도 정해져 있고 이제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했고, 그다음 만약에 계약할 때요.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럼 부담스러우면 이걸 이제 지급하지 않고 어때요? 이 계약금 등이라 하는데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치는 맡기는 거죠. 법 조문상의 표현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예치를 할 때 예치 기관이 어디냐? 뭐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또 예치 명의자는 누구로 할 거냐? 이제 뭐 중원, 보신, 채공, 전문 7사람. 그 사람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지난주에 이제 이런 내용 했어요. 오늘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요. 138페이지입니다. 교재 138페이지. 자, 제 8절 보시면 이제 검증이에요. 그럼 요런 행위들을 이제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중개행위다라고 표현하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 이제 중개행위에 속하는데 중개행위를 하시면서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검증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합은 처벌해요. 그게 총 14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검증이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를 하는데 이 패턴이 3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금지 행위 아닌 것 고르세요.
그 검증이이냐 아니냐 구분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검증이이냐 아니냐 구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패턴은요. 이게 부담자가 있습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검증이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검증이 있어요. 그게 실제 9가지하고 5가지 나눠줍니다. 그럼 누가 부담하는 검증이냐? 최근에 요거 물어보는 문제를 냈어요. 그 마지막 한 가지 패턴은요. 이 검증해야 되면 형사처벌 받거든요. 그럼 형사처벌이 이제 중개사법은 가벼운 게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벌금이에요. 근데 무거운 게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벌금인데, 뭐 시험에 내면 참 검증이 중에서 벌칙이 다른 거 고르세요. 그럼 결국은 이제 구분하는 거 고르는 거죠. 그 세 가지 테마를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잘 구분하면 한 문제 맞추는데, 작년에 2문제 냈어요. 그럼 올해도 2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검증이가 원래 처음 만들 때 조문 7개밖에 안 됐는데요. 계속 추가가 돼요. 왜 추가될까요? 위반행위 하는 사기꾼들이 지능이 높아지거든. 검증이 아닌 것으로 사기치기 시작하죠. 그죠? 원래 이제 지능들이, 이 수법들이 다 이게 법을 만들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때요.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문이 자꾸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총 1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거기 이 서술에 싼 걸로 2번 잠깐 보세요. 위반 시의 제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검증이 총 14가지 되어 있죠? 모두 행정형벌이에요. 징역형이나 벌금입니다. 1년짜리냐 3년짜리냐 이 뜻이고요. 또한 개업공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개업공사는 재량적 등록 취소, 이거 뭐냐면 등록까지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고요. 등록도 취소되니까 중개업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직원, 그죠? 6개월 문제 소속공사에는 자격 정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공소장님이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검증하면요, 소속공사 자신도 어때요? 자격 정지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에요. 행정처분도 하고, 즉 업무도 아예 못하게 하고요. 형사처벌해서 구치소를 보내버리겠다 이 뜻이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요. 이건 이제 검증이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밖에 소장님들이 이런 짓 많이 하던데요. 해요. 워낙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밖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안 들킵니까? 라는데 모르겠어요. 뭐 들켜서 벌금 내는 사람도 있고 막 행정실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는가 봐요. 왜 불법을 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법에서 만들었는데 왜 해요? 이유가 돈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아니면 불법 잘 안 해, 그죠? 그럼 이런 걸 잘하면 돈을 잘 벌어요. 이걸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법대로 살면 참 돈을 못 버는 것 같아, 그죠? 내가 너무 법대로 살았어. 근데 아무튼 이제 검증이 잘 구분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큰 제목 2번 보세요. 개업공사 등의 검증이 돼 있죠. 그럼 요거부터 이제 구분해 볼게요. 자, 금지행위 첫 번째가 개업공사 등 돼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 개업공사 등이란 무슨 뜻이에요? 등 붙었잖아. 전부 다죠?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이런 거 해도 처벌 안 해요. 그럼 개공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목을 먼저 볼게요. 이제 143페이지 가보세요. 143페이지. 자, 네모 큰 제목 3번에 누구든지 돼 있죠. 이게 누구든지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법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외국인도 우리나라 와서 이 짓 하면 처벌해요. 무슨 말 알죠? 근데 이 일반 법들이 사람에게 적용되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일반 법들이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 이런 데 적용되진 않죠. 그럼 걔들은 이런 짓 해도 처벌 안 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누구든지라 의미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짓을 했을 때입니까? 하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잠깐 보시면 제목 밑에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돼 있죠. 아, 누구든지 이거 개공 업무를요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뜻은 아시겠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맞아요. 이건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중개업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런 짓 하지 마라 해줬으니까 어때요? 이게 예전에 이런 짓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가 이제 애를 많이 먹었거든. 이제는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총 14가지가 있는데 자, 개업공사 등의 금쟁이는요. 요거 총 9가지가 있어요. 그럼 9가지가 있는데 이걸 형벌 사유별로 구분해 볼게요. 가벼운 게 1년 이하 징역이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방금 보셨던 페이지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뒤로. 누구든지 그 뒤로. 그럼 뒤에 보니까 행정 형벌 써놨죠.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에서 기억, 니언, 디거, 리얼 4개 있죠. 그럼 4개는 1년 1천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실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기억, 니언, 디거, 리얼, 미음 있고 비업 보세요. 누구든지 돼 있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안에 내용이 5가지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아, 그럼 누구든지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럼 이제 2가지 구분했죠. 중개업에 종사하는 개공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단독 문제를 재작년에 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엄청 쉬워요.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요. 공부할 때는 이게 뭐 되게 힘든 것 같고 구분하기 힘든 것 같은데 문제 풀 때는 간단해요. 우리 오지선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닌 거 고르세요 하면요. 이거 고르면 돼요. 맞죠? 근데 이제 5년 전에 이거 냈거든? 벌칙이 다른 거 고르세요. 그럼 이거 외운 사람들 4개만 외우면 되죠. 전체 14가지를 다 안 해도 되잖아. 우리는 실제 보세요. 이 공부를 잘한 사람은요. 남들보다 공부를 절반하고도 답을 다 맞춘다니까요. 항상 구분하는 문제를 내. 그럼 1년짜리냐 3년짜리냐 물어보면 어때요? 3년짜리 많잖아. 그럼 1년짜리만 확실히 외워놓은 거야. 나머지 다 3년짜리만 그냥. 그죠? 그러니까 답을 고를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해 가지고요. 그걸 먼저 공부하는 거야. 그럼 1년짜리 다 외워놓고 이제 하도 지겨우면 요거 다 외워보고 이거 다 외워놓고 어때요? 워낙 지겨우면 이것도 다 외워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지난번에 뭐 보니까 우리 다른 과목 교수님들도 늘 말씀하시던데 점수를 잘 따는 과목이나 점수를 잘 따는 분야를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나머지는 어떡할 거예요? 다 버려. 안 해도 돼요. 이게 만약에 뭐 상대평가고 막 80점 받아야 되고 이러면 다 해야죠. 근데 우리는 60점에다가 절대평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실제 뭐 이번 입문 강의전에서는 판례를 보진 않습니다. 그냥 판례는 참고로 보시고 138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큰 제목 이번에 이제 개업공사의 금쟁인데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돼 있죠. 쉽게 보면요. 매매업 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 중개대상물이 5가지 있었단 말이에요. 법제 3조에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그럼 이 5가지를 매매하니까 어때요? 사고 파는 거죠. 업이란 것은 뭐였어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것. 그럼 부동산, 토지, 건축물을요. 계속 사가 팔았다 하지 말라고 중개사무소에서. 우리 중개사무소는요. 중개업을 하는 곳이지 매매업 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매매업을 못하겠을까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돈이 많이 남을 건데.
왜 못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부동산 시장을 배우시잖아요. 여러분, 개론 시간에 부동산 시장 배우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누가 빨리 획득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익을 남기려면. 그럼 보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를 가장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동산 사무소예요. 그럼 중개사무소에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걸 일반인들하고 거래하게 만들면 일반인들은 무조건 손해보잖아요. 그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매매업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임대업은 어떨까? 중개사무소 소장님이 빌딩 갖고 있어가지고 임대업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가능하죠. 그럼 임대업까지 못하게 하면 뭐 우리는 평생 그러면 건물도 못 사게? 그죠? 그럼 임대업은 금제의가 아닙니다. 그죠? 조문이 사실 이 정도 익히면 거의 맞춰요. 금제의가 조문 자체는 쉬워요.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상관로 이번에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조문이 길지만요.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세 글자로. 무등록. 그렇지. 무등록. 자, 무등록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돼 있죠.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무등록인 줄 알면서 돼 있죠. 알면서 오래받지도 말고 실제 자기의 명의를, 즉 이름을 빌려주지도 마라. 근데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뭘까? 키워드 알면서예요. 민법에서는 알면서를 뭐라고 그래요? 악이. 뭐 저는 그 표현을 왜 그래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선의 악이라 하죠. 착한 거랑 나쁜 거 아니죠.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근데 중개사법은요, 선의 악이란 단어를 아예 안 써요. 그럼 뭐라 씁니까? 알면서 또는 모르고 이랬어요. 이 중개사법은요, 민법을 기초로 하긴 했는데 한자로 돼 있는 조문을 거의 다 한글화 시켰어요.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밖에 법 공부하는 사람한테 야, 니 선의가 뭔지 아나 이러면요, 착한 애 아이가 이런다니까요. 그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알면서라고 써요. 그럼 시험 지문에서는 틀린 지문 뭐라 쓸까? 모르고라고 내요. 그럼 무등록인 사실을 모르고 오래받았어. 그럼 검증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알았냐 몰랐냐예요. 즉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보는 조문. 왜? 무등록인 줄 개공이 그러면 실제 소장님 모를 수 있습니까? 소장도 띵한 사람 많아요. 사기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면 너는 형사처벌하지 않겠다 뜻이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사례, 정려,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규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받는 행위. 저기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중개보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중개 수수료 이러잖아요. 그 수수료 아니고요. 보수입니다. 그게 잘못된 표현이고 아주 오래전에 썼던 표현이 중개 수수료예요. 근데 이 수수료란 말을 왜 없애버렸냐면요. 우리가 관청에 납부하는 돈 있죠. 이걸 전부 다 뭐라 해요? 수수료라고 그래요. 등기 수수료. 또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 받으면 행정수수료 이렇게 내잖아요. 그게 다 수수료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수료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래요? 보수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중개수수료가 없어지고요. 중개보수로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 이게 국민들이 입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런 거야. 중개수수료. 아닙니다. 중개보수입니다. 근데 중개보수나 우리가 실비는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절대 초과해서 받지 마라. 초과해서 받지 마라. 그럼 중개보수랑 실비를 같이 받는 건 상관없어요. 초과만 안 하면 돼요. 초과만. 그래서 이제 이건 보수를 초과하지 말란 표현인데, 그럼 실제 시험에는요,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더니 나오니까. 근데 제일 끝에 금품 받는 행위 돼 있죠. 그럼 금전도 안 되지만 뭐도 안 된다. 물품도 안 돼, 물품.
제 시험 칠 때, 제가 시험 칠 때요, 검증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다음 중 금지행위 인급 고르수 했는데, 법정 중개 부수를 받고, 금세냥의 행운을 일세 받았다 이랬어요. 야, 법정 보수 다 받았는데, 금세냥 받으면, 근데 요즘 금세냥 받으면 어때요? 와, 어마어마하죠. 한 돈에 50몇만 원이면, 한 냥이면 500만 원인데, 세냥이면 1,500만 원 넘은 거야. 그죠? 그 선물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 받으면 처벌하죠. 근데 안 받는 사람 있을까? 다 받지, 다 받지. 그게 봐봐, 밖에서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그거 다 받는다니까. 근데, 금품 맞지 말아 했으니까 이 물품은요, 향응 제공도 포함이에요. 내가 법정 보수를 다 받았는데, 이 고객이요, 너무 고맙다고 땅을 그냥 비싸게 잘 팔았다고 그냥 술 한 잔 먹으러 가지. 한 잔 먹으면 당신 1년 징역이에요. 향응 제공도 안 됩니다. 금품 했잖아요. 물품은 어떤 경우도 해요. 그러니까 사례의 정리 어떠한 경우니까 공짜로 실제 서비스하는 것까지 다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돼. 근데 다 받던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금쟁이는 이렇게 법 조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봅니다. 뒤에 넘어가서. 자,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가 돼 있는데, 요거는 핵심 단어가요. 거짓된 은행이에요. 그럼 우리 의뢰인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판단이 그르친단 말은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계약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근데 중개사무소 가면 소장님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그죠? 근데 거짓말 하지 마라 돼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럼 대부분 매수인 들어오면 어때요? 이 아파트 좋습니다. 거기다 오를 겁니다. 뭐, 사놓으니까 오르지도 않고, 그죠? 그거 실제 거짓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처벌받은 케이스 있습니다. 판례. 그거 배울 겁니다. 판례. 중개사무소 가서 소장님이 오른다 해가지고 샀잖아요. 근데 안 오르잖아요. 그거 고발하면 처벌해요. 네가 어떻게 아냐고, 그 오를지를. 사실은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근데 얘기 안 하면 안 팔리는데 뭐. 그죠? 안 오른다 하면 누가 사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판단이 작할 정도의 가격의 오름이나 내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도 없는 걸 그냥 얘기하면요, 거짓말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요 네 가지가 이제 1년 징역이야. 그럼 거짓말 하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알면서 도와주지 마라, 보수 초과하지 마라. 이미 4개 다 어렵죠. 그럼 나머지는 막 그냥 3년짜리인가 보다 하면 돼요. 3년짜리. 예. 근데 나중에 이 공부를요, 조금 오래 하다 보면 왜 3년인지 알게 돼요. 왜 3년인지. 이 왜 3년이냐면 개념은 이래요. 2가지 이상의 법을 동시에 위반해버린 거야. 이건 혼자서 한 가지 위반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요, 2가지 이상의 법을 위반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공법이나 아니면 민법이라는 걸 상세히 보면, 중개사법에도 이거 있던데, 같이 위반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처벌이 가중된다 보시면 돼요. 자, 5번째 봅니다. 그러면. 자, 141페이지 보십시오.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 등이 금지된,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령이요, 주택법입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에 배우는 주택법.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억울하니. 여기 보니까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라 했죠. 이거 중개하지도 말고 매매하지도 마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 쓰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주택법 가보면 이 정서가 뭡니까 하면요. 주택 청약 예금, 청약 저축이에요. 하나쯤 갖고 있는 1순위 통장. 저는 1순위 통장 없어요. 이제. 예전에 한번 써먹었어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 할 때 써먹어 당첨돼가지고 막, 이제 안 넣어, 그냥. 왜? 앞으로 1순위 통장 없어도 될 것 같아. 아파트는 남아 돌잖아요. 그죠? 근데 더 웃긴 얘기는 제가 1순위 통장을 넣어가지고 당첨됐잖아요. 4층이 된 거야. 그 청수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 이제 아파트 분양하시는 시행사 찾아갔어요.
내가 당첨됐지만 포기하려고 한다. 왜 포기하느냐. 4층이 너무 안 맞다 이랬더니 10층 드릴까요? 이러더라고. 추첨을 했는데 이게 미분양이 돼가지고요. 몇 개 호실이 남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보고 10층이라고. 아, 예, 이제. 또 옆에 분이 그 상담하는 실장님들 많거든요. 저한테 오시고 15층 어때? 15층. 15층 더 땡기는데?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 정서 같은 게 필요하겠나 할 정도인데, 자, 아무튼, 이 정서, 그럼 주택법에서 이거 거래돼 안 돼요? 안 돼. 1순위 통장 사고 파는 거래 안 되잖아요. 우리 통장 사고 파는 거는요, 은행법에서도 금지하잖아. 맞죠? 은행법에서도 금지해. 주택법에서도 금지해. 중개사법도 금지해. 이런데 이런 짓 하면 어때요? 1년 징역 보는 사람 안 되겠다는 거야. 이거는 3년 징역이다. 그죠? 자, 그 다음 6번째 갑니다. 수장할 6번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내용이 두 가지예요.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마라. 또 거래 당사자의 쌍방대리하지 마라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진도를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민법에도 자기계약 금지,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자기계약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기하고 계약하나? 그게 아니죠. 보세요. 매도인이 만약에요. 매도인이 A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A가 지가 매수인 되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A씨 보고 야 우리 집 좀 잘 팔아라. 잘 팔아줘 부탁했더니 내가 살게. 그럼 계약서는 누가 적어요? A 혼자 적잖아요. 왜? 지가 대리권을 다 받았으니까 이거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자기 계약이야. 그럼 우리도 이제 의뢰인과 직접 거래니까 의뢰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소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내가 살게. 안 돼요. 실제로요. 밖에 나가면 직접 거래로 인해서 처벌받은 소장들이 제일 많아요. 왜? 싼 땅이나 싼 상가 나왔잖아요. 왠지 탐이 나거든. 내가 당장 사서 팔아도 1억 남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접 거래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쌍방대리는 이제 민법에서도 금지하는 게, 자, 쌍방대리는 뭐예요? 자, 매도인에게 우리는 개공이요. 대리권 받았어. 매수인에게도 대리권 받았죠. 양쪽으로 대리권 다 받았잖아요. 이러고 혼자서 계약서 졌죠. 뭐 A씨 대리인 갑, 그죠? 또 B 매수인 대리인도 갑, 또 중개사무소 소장도 어때요? 갑. 꼴값 한다고. 네. 이러면 양쪽에 대리권 받아서 계약을 하면요. 분명히 어느 한쪽은 손해가 나요. 아니면 양쪽 다 손해봤다고 소송 들어올 수 있죠? 그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법률적으로 분쟁이 생길 만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민법에서도요,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매도인하고 매수인 양쪽에 의뢰받잖아요. 의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우린 대리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고, 자, 양쪽에 의뢰받았습니다. 어때요? 우리 다 양쪽에 의뢰받아서 중개해 주잖아요. 이건 중개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대리행위예요. 다른 거예요. 양쪽에 의뢰받아가지고 계약이 승사됐습니다. 우린 중개보수 받죠. 근데 양쪽에서 나한테 위임장을 다 끊어줬어.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다 처벌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이 법무사 사무실 갔더니 매도 매수 쪽에서 위임장을 다 줘가지고 등기 업무로 해주고 하는데 그쪽은 쌍방대리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행 업무는 관계없어. 계약 자체를 쌍방이 이제 대리권 받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가지. 자, 그 다음 142페이지 가시면 7번째입니다. 조문이 제일 길어요. 탈세 등 관계 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예요. 그럼 투기를 조장하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하면요. 첫 번째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돼 있죠. 화요일 날 등기법 했던데.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줄여서요. 미등기 전매라고 그래요.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요. 두 번째는 관계 법령에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관계 법령에서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왜 투기 과열 지구나 이 공부 시간에 배웁니다. 그죠? 또는 실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 하거든요. 아, 그걸 중개했다는 거야. 무슨 말 알죠? 이렇게 제한된 것들을 전부 다 중개하면 너 투기 조장하는 거로 보고 처벌하겠다 해요. 그 미등기 전매는 봐봐. 등기법에서 이거 불법으로 제한하죠. 관계법령에서 제한된 부분은 주택법에서 제한 안 됐죠. 그 법을 이건 전부 다 이제 2개 이상 위반했잖아요. 3년 보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8번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있는데, 자, 여기서 8번은 공통되는 단어가 3번 겹치는 게 있죠. 부당이죠, 부당. 맞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이죠. 끝에 보니까 부당한 영향을 주죠. 예. 아, 이런 부당한 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조문을 뭐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강사들이나 외우는 거지. 가끔 어떤 분들은 강사들이 이제 막 조문을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강의하면요, 저 인간은 뭘 저렇게 잘 외우나? 나도 외워야지. 아, 따라 할 필요 없어요. 강사들은 막 20년 동안 똑같은 거 계속 보잖아. 예전에 학원에 막 5군데 수업할 때는요, 똑같은 걸 매주 10번씩 한다고. 오전, 야간, 같은 진도를. 그 매일 같은 거를 10번씩 해보세요. 안 외워지나. 지겨워서 외워진다니까, 이건. 그것도 한 과목밖에 안 하잖아,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요, 이걸 내가 오지선다형에서 딱 구분할 정도면 돼요. 그러면 부당한 행위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 수식어 제3자에게 부당한 실제 뭐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럼 부당한 행위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어때요? 아주 시세에 부당영향을 미친다. 즉 물가를 엄청 올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죠? 이건 전체적인 경제에 대해서 어때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8번은 간단해요. 요 정도만 아시는데 왜 판례도 아예 없어요. 자, 9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요거는 단체입니다. 단체. 핵심 단어가 단체고요. 또 단체를 만들어서 뭘 했습니까? 제한하는 행위래요. 그럼 뭘 제한했느냐 하면요, 이거 특정 대상물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공동 중개를 제한했다 나오죠. 근데 그렇게 내용까지 안 해도 된다니까. 어쨌든 단체를 구성해서 무슨 물건이나 행위를 제한하면 그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뭐예요, 이건? 혹시 집단 이지매라고 들어봤어요? 이지매가 일본 말인데 왕따죠. 중개사무소도 이게요, 한 50년 동안 팽배한 실제 이게 불법이에요. 실제 신도시 가보면요, 중개사무소가 50개, 100개 저것끼리 딱 뭉쳐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요. 그럼 다른 중개사무소면요, 공동중개 안 하고 다 따돌려요. 그럼 1년도 못 버티고 다 나가요. 왜? 아예 정보를 아예 안 주니까. 근데 그게 불법인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사무소면요,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 옆에 유대관계가 엄청 좋아야 돼요. 그 중개사무소는 가보시면 알아. 이제 중개사무소가 만약에 10개가 있어. 쫙. 내가 여기 중개사무소 얻었어. 저도 강서구 대제동에 중개사무소 할 때요, 대제동에만 중개사무소가 100개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다
당신 그 경쟁자 아니야, 경쟁자. 중개사무소는 절대 경쟁자가 아니에요. 전부 동업자예요. 왜? 이렇게 다 공동중개를 해야 되거든. 정보를 서로 얻어가지고. 왜? 우리는 공동중개하기 좋은 게, 보세요. 매도 의뢰인한테도 보수받죠. 매수인한테 받죠. 쌍방한테 받잖아. 미국에는 일방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속권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 쌍방한테 받으니까 매도권 이 가지고 매수권 내 가지고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공동중개가 활성화가 엄청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공동중개를 하려는데 너무 사무소가 많아. 그럼 소수익은 어때요?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거 따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검증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9가지가 중개사무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이제 3번 잘라 보세요. 누구든지 적용되는 검증인데 박스 안에 지금 5가지 있죠. 자, 5가지를요. 동그라미 1, 2, 3번 3개 하고 밑에 4, 5번 2개 하고 묶어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지금 1, 2, 3번에 제일 앞에 공통단어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방해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4번, 5번은요. 중개사무소에 직접 찾아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무소 오면 무서워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처음 열고 나면요. 사람 올까봐 무서울 때 많아요. 고객들이 오긴 와야 되는데 처음에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지 몰라가지고 막 무서워하거든. 그럼 보세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니까 안내문 하면 뭐예요? 벽보 같은 거죠.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또는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또 온라인 커뮤니티 하니까 온라인 뭐예요? 모든 SNS 다 동원이에요. 무슨 말 알죠?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자기가 유튜브를 하든지 그럼 이런 것들 통해서 개공무를 방해하지 말라는데 어떤 행위가 방해하는 행위냐 하고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자, 특정 개업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첫 번째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특정 개업공사에게 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그걸 유도하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이 온라인 올렸어. 야, 대박부동산 소장한테 절대 의뢰하지 마라. 대박부동산 소장 진짜 나쁜 놈이다. 3년 징역 가요. 무슨 말 알죠? 특정 개공 딱 찍어가지고 중개 의뢰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예요. 3년 징역이에요. 요즘 왜 연예인들은 막 댓글이고 뭐고 막 심각하잖아요. 악성 댓글 같은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개사무소 소장이 잘못했으면 차라리 행정기관에 고발해버리면 되지. 이걸 자기 SNS에 올려가지고 어때요? 막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간단합니다. 내용은. 두 번째 보세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사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에 되어 있는데 자, 조문은 긴데 간단해요. 보세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중개해주는 개공한테만 어때요? 의뢰하라. 그럼 요거는 반대죠. 보세요. 대박부동산 소장한테 의뢰하지 마라. 이거 제한하니까 이건 반대예요. 행복부동산 소장님이 너무 비싸게 잘 팔아줍니다. 그분한테만 의뢰하세요. 너무 비싸게 잘 팔아준대요. 당신 3년 징역 간다고. 그럼 칭찬도 못합니까? 아니요. 요걸 뺐어야 돼. 대박부동산 소장님이, 행복부동산 소장님이 너무 친절합니다. 요까지는 괜찮아. 근데 비싸게 팔아줍니다. 안 된다고. 무슨 말이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중개해줍니다.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요. 무슨 말 알죠? 칭찬하지 마라가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반대 개념이죠. 이 개업공사에게 의뢰하지 마라. 또 이 개업공사에게만 의뢰하라. 이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아파트 주민들끼리 단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럼 특정 가격 이하라 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건 옛날에 이제 이 서울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파트 단지에 실제 84제곱미터가 아파트가 20억이에요. 돈이 급한 사람은 급매할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거기서 19억, 18억 이렇게 막 의뢰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단체가 분요해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 주민들 단체에서요. 중개사무소한테 너희들 의뢰받지 마라. 근데 중개사무소는 뭔지가 있어. 그래서 아파트 전체에다가 아예 현수막을 갖다 붙여요. 우리 아파트는 20억 이하로 절대 팔지 않는다. 파는 사람 죽여버린다고 막 경고문까지 써놨어요. 그럼 특정 가격 이하로 절대 의뢰하지 마라. 이제부터 그런 현수막 붙이면요 3년 징역 보낸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건 주로 주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요 아파트 시세를 자꾸 높이면 우리나라 물가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세에 부당을 준다고 그런지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억짜리 아파트가 그때 특정 가격 이하로 이제 의뢰하지 말라고 이제 그때 단합을 했던 게 벌써 10몇 년이 지났어요. 그 아파트 좀 한 40억 해요. 그때 분유회 회장 말 듣고 안 파는 사람 어떨까? 대박이지 뭐.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고 팔았으면 쪽박 차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잘했나 봐, 그죠? 그래 될 줄 알았는지 모르지 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안 됩니다. 그죠? 요거 처벌합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는 중개사무소에 직접 방해하는 겁니다.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고소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정당한 표시 광고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어떤 분이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가 급하다고요. 4억 5천에 팔아달래요. 나는 광고를 의뢰받은 대로 4억 5천 했어. 정당한 광고죠.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막 야 인간아 소장 네가 우리 아파트 가격 다 떨어뜨린다. 빨리 안 내릴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러면 정당한 표시 광고를 절대 방해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물론 정당한 표시 광고가 아니면 그 부당한 광고 같으면 처벌하지만요.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를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물건 내리라가 아니고요. 중개사무소 이제 쳐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5번이에요. 자, 개업공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 여기서도 이제 핵심 단어가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입니다. 그럼 이거죠. 아파트 5억짜리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중개사무소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 아파트 6억에 광고해줘. 그럼 소장님이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6억에 광고하라고 무조건 올리면 안 돼요. 그 부당한 표시 광고로 처벌해요. 그럼 6억짜리 광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세가 이거 5억밖에 못 갑니다. 많이 높아봐야 한 5억 1천, 5억 2천이다. 가격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광고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6억을 고집하잖아요. 그럼 아예 광고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를 해달라고 강요해. 그럼 강요한 사람은 이 3년 징역가요? 그걸 듣고 광고를 해주면 우리 중개사무소는 500만 원 과태료 해요. 또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어때요? 대가를 지급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보세요. 야 6억에 올려가지고 그래 되면 내가 나중에 1,000만 줄게. 빨리 올려. 이게 대가를 준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잘 안 그런데요. 상가 토지는 엄청 이런 게 많아요. 왜? 이 일반인들이 상가나 토지의 가격을 알 방법이 잘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짜리 땅을요. 10억에 올리면요. 이 땅이 10억인지 아닌지 그럼 중개사무소 올렸으니까 뭐 10억 근처는 가겠지 하고 판단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0억에 이제 올려가지고 뭐 7, 8억 되면 내가 너 1억 떼줄게 이제 이런 사람 많아요. 저도 예전에 땅을 중개를 몇 번 해봤는데 엄청 많아요. 5억짜리 땅 갖고 와가지고요. 중개사무소 앉아있어. 매수인 오잖아요. 그럼 소장 옆구리 찔러요. 8억, 8억.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야, 8억. 그럼 소장이 8억 불러요. 그럼 뒤에서 뭐라냐면 1억 떼줄게, 1억. 1억에 탐이 나죠? 3년 징역 가요. 하시면 안 돼. 자, 요게 전체가 검증입니다. 보세요. 검증이는 딱 세 가지 패턴 문제밖에 안 내요. 자, 개공 등의 검증이냐, 누구든지 검증이냐. 첫 번째 구분하셔야 돼. 9가지, 5가지 있죠? 그 다음에요. 1년 징역 가냐, 3년 징역 가냐. 4가지, 10가지입니다. 1년 징역이냐, 3년 징역이냐. 그 다음 마지막 패턴은 요겁니다. 금지행위이냐, 아니냐예요. 근데 금지행위이냐, 아니냐는요, 이게 조문상의 핵심 단어를 잘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는. 근데 자꾸 읽다 보면요, 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이건,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검증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란행위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동산 그래서 교란행위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내다가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 연속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거의 안 내니까 공부를 아예 안 했던 파트예요. 그 출제원들도 또 어찌 알았는지, 그죠? 그럼 올해 이제 냈으니까 내년에 나옵니까 하는데 몰라요, 나도. 출제 빈도가 높은 구조가 아닌데 2년 연속 내버리니까 아, 이거 내년도 또 나오겠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싼 걸 2번 한번 보세요. 이 부동산에서 교란 행위라고 돼 있는데 거기도 제일 앞에 뭐 누구든지를 써놨죠. 근데 박스 안에 보시면요. 교란 행위가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같지만 이 한 가지 동그라미 1번 하나예요. 조문이 한 10몇 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란 행위를 실제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럼 교란 행위 아닌 것 외우는 게 더 빨라요. 나중에 제가 이거는 선별해서 드릴 건데 이해만 좀 해보세요. 보세요. 제목 자체가 부동산 거래 질서잖아요. 거래를 못하도록 어떻게 교란한다. 그럼 거래를 교란한다 말은 우리 의뢰인들이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럼 법적 의무가 되어 있는 것들은 교란이에요. 이런 짓 하면 다 교란행위야. 그죠? 근데 우리 실제 중개사법에서요. 의무는 의무인데 교란이 안 될 만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는 법적 의무인데 이거 교란이 안 될 만한 것 하니까 어때요? 이게 조금 이제 지난번에 떠올리면 돼. 이제 뒤에 배울 거는 저하고 또 할 건데 앞에 배운 것 중에 보세요. 중개사무소 우리 휴업이나 폐업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죠. 휴폐업 신고랑 교란하고 상관 있어요? 아예 없어요. 만약에 폐업까지 해놓고 중개업하면 무등록이야. 무등록 중개업은 교란행위 맞아요. 근데 그냥 아예 신고 자체만 안 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것도 하면서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확인 설명서나 거래 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요? 중개가 완성돼야 되죠. 그럼 중개가 완성됐다는 건 무슨 뭐예요?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거죠. 계약이 체결됐단 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가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계약은 체결됐는데 내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을 안 했어. 교란돼 안 돼요? 교란 안 했잖아. 이미 그는 계약하고 난 뒤에 얘기잖아. 그죠? 근데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이제 이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무소에 걸어놓은 서류 있죠? 게시서류, 등록증, 자격증 안 걸어놨어. 교란돼 안 돼요? 엄청 교란되죠. 아주 가벼운 의무지만 왜? 중개사무소에 딱 들어온 분이 사무소에 걸어놔야 되는 서류가 없어. 그럼 이 사무소는 과연 등록이 된 사무소인지 또 상담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소한 의무이냐 아니냐 중요한 의무냐 아니에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들한테 교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물어본다고요. 무슨 말 알죠? 자, 우리 인장 등록 안 하고요. 등록된 인장 도장 안 찍었어요. 교란 될까요? 그럼 도장 찍는 것도
계약이 다 체결되고 난 뒤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란 안 된다니까요.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가 다 끝나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뒤에 뭐 계약서안 적고 도장안 찍었다고 그 합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교란 행위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죠? 자, 내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 중개 업무를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마침 고용신고 안 했어요. 그럼 직원들 고용신고 안 한 거랑 우리 거래할 때 교란하고 상관 있습니까? 없요?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럼 이래 볼게. 여러분들 이제 개념이 지금 잘 안 잡히는데 내가 중개보조원 소속에서 뽑았어요. 고용신고 안 했어요. 왜? 4대 보험도 부담스럽고 막. 근데 업무는 해요. 그럼 사고 쳤어요. 그럼 이때 개공이 책임진다, 안 진다? 무조건 져요. 신고랑 상관이 있다, 없다? 아예 없어요. 단지 신고를 안 한 거는 이제 법적 절차만 위반한 거지, 내 밑에 직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개사무소 이름 써가지고 행위했잖아요. 그럼 신고하고요, 교란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해가지고 잘못됐어. 그건 뭐예요? 교란 행위죠. 개공이 그냥 직원들 신고만 안 왔어. 이거 어때요? 교란 행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 교란 행위가 조문이 한 60몇 가지 돼요. 우리 법적 의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 교란 행위 아닌 것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자, 재작년에 정답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손해배상 책임 위한 보증 설정해야 되죠. 보증 설정. 보증 설정 안 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 교란이 아니에요. 보증 설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해 날까 봐죠. 그럼 손해는 언제 나요? 계약하고 난 뒤에 나잖아. 그럼 이거는 보험도 아니고 보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제도가 아니고 보증제도라고. 그러면 손해를 끼치면 개공원 책임이 있다 없다? 100%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책임하고 보증하고는 또 상관없는 거예요. 보증은 내가 잘못했을 때 옆에 보증 쓰는 사람이지 보험으로 막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보증 설정은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제 일단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사건들은요, 거래할 때 교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뜻은 아시겠어요? 그 이제 재작년에 정답이 요거예요. 작년 정답이. 올해는 뭐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어때? 이런 거 나오겠지 뭐. 교란 행위냐 아니냐. 이해를 하시면 돼. 이건 외울 게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교란 행위를 한 사람들을, 그죠? 이제 이 신고인들이 하나 찾았어. 이 사람이 신고 고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면요, 그 신고센터예요. 신고센터. 그럼 신고센터를 누가 운영합니까? 하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해요. 그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책의 제목 제일 위에 신고센터 설치 운영의 목적돼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 있잖아. 국장이 운영하세요. 근데 국장이 일이 많아 작아요? 여러분 혹시 공법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토장관 진짜 일 많이 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국토장관이 직접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 업무를 위탁을 해놨습니다. 저 밑에 쌍가루 4번인가 한번 보세요. 업무 위탁 써놨죠. 누구한테다가? 한국부동산원에다가요. 그럼 지금 이제 신고센터는요, 한국부동산원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부동산원은 자기가 위탁받으면 운영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죠? 운영 규정 만들어서 국장한테 승인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소한 절차니까 뭐 자주 안 봐도 돼요. 요 정도 법 조문에서 이해하시면 돼. 근데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이제 절차 있죠. 그게 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외울 것만 제가 몇 가지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는. 요까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란행위이냐 아니냐. 또 신고센터를 누가 운영하느냐. 어디에 위탁돼 있느냐. 그죠? 요 내용들. 자, 열어보시고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중개보수 가도록 할게요.